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 신중 논의 제기된 가운데 방치하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친분이 소용없게 된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남북한 양측이 한반도 주인이라며 한반도 운명은 남북한의 손에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한의 최종 결정 권한은 남북한이라는 박 의장의 발언에 호응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와 이에 대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전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붙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정조사를 먼저 언급했던 민주당은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추미애 장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 의원 103명 전원에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함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치 파괴 행위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언급한 만큼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니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이와 함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야당의 거부권이 사라지면 공수처도 추 장관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던 민주당은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면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어제 공개된 대검찰청의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는 사찰로 규정하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윤 총장이 신청한 추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내려질 법원의 결론에 전국도 함께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예정돼 있는데 추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오늘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신중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바이든 승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소용없게 된 데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때의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하며 또 바이든 정부에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까지 교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고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자 반입이 중국에서 전면 중단이 되니까 설탕, 조미료 등 식료품 가격이 4배 급등을.
이 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체 회의에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노선을 30일로 잡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독립된 외청으로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찰이 아닌 외청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영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고 강조했고 왕이 부장도 공감의 뜻을 표하며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팔꿈치 인사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반갑게 맞이한 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보건협력체를 중국이 지지해준 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아시아 번영과 평화에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최종 결정 권한이 남북한 양측에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남북한의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이 부장은 박 의장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 양측 손에 쥐어져야 한다며 중국은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南北双方才是半岛的真正的主人，半岛的命运应该掌握在南北双方的手里。 박 의장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의회 지도자 간 전략적 대화가 정례화되길 희망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건설적인 아이디어라며 지지한다고 말하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중국 초청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한한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 예방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조찬을 함께한 왕이 부장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결정을 두고 경영권 보호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합병이 국민 혈세를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까지 감당할 수 있냐는 우려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과 금융위, 국토교통부 모두 합병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제 전략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고용은 유지하는 방법이 합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의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교환 사채를 통한 인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대출이 아닌 꼭 이런 주식과 교환 사채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제일 좋기로는 주식을 주면은 빚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식이 좋았다는 판단이 들고요. 항공사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줄면서 대한항공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고요. 이 독을 고칠 생각에나 물이 좀 안 빠지게 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실회사 그냥 인수하는데 이런 데 자꾸 돈을 쓰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잠식률을 줄이기 위해 무상 균등 감자를 추진할 계획인데
차등 감자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그룹 내 경영권 다툼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사내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합병은 무산된다고 밝힌 바 있어 다음 주 초쯤 나올 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연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되고 있군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오늘 그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총장 출석 여부를 놓고 현안 질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입니다. 김도부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오전 윤호중 법사위원장실을 찾아가 국민의힘 전체 회의 개회 요구를 윤 위원장이 막았다며 항의했습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간 고성이 섞인 논의가 50여 분간 이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항의 방문이 끝난 뒤 조수진 법사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을 윤 총장 출석과 거래하려고 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윤 바로 해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으로 잘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면서 기자 출신 조수진 의원이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여기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엄청난 왜곡입니다. 그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회사 이름 안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윤 위원장은 또 법사위 간사인 김도우 의원의 보좌진 자격을 문제 삼은 것도 논란으로 확전됐는데요. 김도우 의원이 윤석열 총장 출석과 관련한 국회법을 왜곡한다며 나온 발언입니다. 김도욱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김도우 의원은 사과를 촉구했지만 윤 위원장은 보좌진 선배로서 한 말이라면서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고로 윤호중 위원장 한광욱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데요.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윤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갈등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리포트가 나갔는데요. 민주당은 약간 물러서는 분위기던데요. 네,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인 문건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하자는 얘기 먼저 꺼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같이 하자면서 오늘 국민의당 그리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110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모아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압박에 힘을 실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이 추윤 동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에 추윤 대립구도로 전국을 이끌어가면서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지연시킬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국조카드를 흔쾌히 수용하면서 야당에 빌미를 줬다는 우려가 민주당 안팎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도 감찰이나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데에 대한 부담과 추 장관의 공식석상 발언들이 논란이 됐던 만큼 그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감찰 직무배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편인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응답자 56.3%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잘못한 일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부담은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소집하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인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안인 만큼 1년간 이어져온 법권 갈등 또다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이 이 공수처법 개정 등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야당이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국민 여론을 살피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0%로 역대 최저치인 39%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검찰 법무부 갈등에 침묵 방관했다는 항목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로 정기국회 전략을 급수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자체가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추겠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1월 말까지 각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중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 뒤 12월 초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요. 우선 오늘 정부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국정원법 일단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윤 총장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은 이처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야 충돌 법안들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터닝 포인트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견된 만큼 민주당은 그때까지 숨을 고르며 여론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 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입법을 앞두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무부는 지난 9월 전면 확대 법안을 입법 예고했고 여당에서도 박주민, 오기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을, 오기영 의원안은 악의적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 민사상 불법 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찬성론, 현행법으로는 위법 행위를 통해 얻어내는 이득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들이 일반 국민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는 것이 징벌배상이라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위법 행위 자체가 적었던 반면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자국 국가인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 토론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남발로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박함과 갈등이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에서 적용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예방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보좌진 폄훼 발언을 했다며 참석을 거부해 공청회는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공공외교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약 750만 명에 달하는 한인 재외동포를 민간 외교관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성에 공공외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문제에 주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민심에 호소를 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공공외교의 목적 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무외교나 경제외교가 아닌 문화와 예술 교류 등을 통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약 750만 재외동포가 공공외교의 주체가 돼 민간 외교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지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쌍방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공공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제적인 공공의제를 선정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스피킹 투어를 하는 등 민민 대화를 확대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호소력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은 이제 여러 사람의 공통의 관심사에 접속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재외동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민권을 따면 우리나라 국적을 잃어버릴까 봐 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심정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주저하지 말고 그 나라 참정권 얻어서 투표권을 가져라. 그래야지 사실 우리 그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 겁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공공외교 전문 인재 육성과 온 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44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 공동위원장인 전해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당 소속 의원이 코로나 사전 임상시험 참여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나 격리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임상 참여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여야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뺐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 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능정보사회 AI 소비자 권리장정 선포식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권리장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신뢰성 등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8가지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선포식을 주최한 국회 가방이 한준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의 가치를 담지 못하면 반쪽짜리 기술 발전에 머물고 인간의 존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2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치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여당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퇴진시켜야 한다는 작심 발언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 오늘 SNS를 통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을 향한 여당의 쓴소리,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또한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소심 발언을 내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섰지만 이러한 거센 흐름에 정면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도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요.
갈 때까지 가버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사상 초유의 갈등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 시점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퇴직한 것인데요. 김 전 수석 끝까지 2주택을 유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8월 다주택 참모진 정리 과정에서 청와대를 떠났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동안 집값이 6억 원 이상 폭등했는데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수석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는 3억 8,800만 원, 잠실 아파트는 2억 1,500만 원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으로 청와대를 떠나긴 했어도 재산상으로는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된 셈이 됐는데요. 김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해 매각 신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전 수석과 함께 다주택 참모였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과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9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의 부동산 자산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반해 청와대 현직자 대부분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부동산 자산에 큰 변동이 없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강남 2주택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김 전 수석. 민정수석보다는 강남 아파트, 권력은 짧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라는 씁쓸한 뒷말을 낳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속수무책으로 치솟는 집값, 그리고 강남 불패 신화. 과연 이 부동산 불패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500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주말을 앞둔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지금 확산세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진다면 서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정 총리는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인 만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섣부른 낙관이자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00명대 확진자 수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1차 유행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무엇보다 집단 감염이 학교, 학원, 교회,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심각 단계로 접어든 만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돌이킬 수 없는 형국입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게 불면서 검난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질은 지금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을 해서 지금 정치 권력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자초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우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그렇죠. 말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 권력이 검찰을 수중에 넣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이런 의도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당한 근거가 아닌 걸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를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정말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사들이 지금 추 장관이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걸 방치를 하면 검찰은 죽어있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립을 해야 되고 예.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완전히 권력에 장악돼서 권력의 의중에 맞는 역할만 한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과거하고 조금 좀 차이점을 보면 예. 어쨌든 최동욱 총장 때도 핵심은 저거였거든요. 보면 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는 점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린 것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위헌상의 명분은 지금 이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라고 하는 문제여서 사실은 그렇죠.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운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령 한명수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뭘 조사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든지 또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뭘 안 했다든지 뭐 대부분 어떤 이런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대체로 과거에는 이제 평검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검사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는 형태들이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고검장, 지검장, 그다음에 이제 일선청의 부장검사들 또 몇몇 청의 지금 평검사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견 피력을 하는 간부진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비율이 좀 상당히 많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뭐 잘 이 내용을 아시겠네요. 네. 네, 이런 겁난 분위기에 추 장관이 오늘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징계 절차 강행 의지를 굽히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 해임까지 쭉 밀어붙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집행 정지를 하기 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이제 청와대 메시지는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그 대통령 청와대의 메시지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아마 전제로 하는 상황이어서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려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달 지금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중징계 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되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30일 이제 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당일날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30일 날 심의기일로 잡은 것은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전에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쪽 한쪽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법조계의 뭐 대다수의 견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소위 그 신청이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죠. 예. 인용될 가능성, 즉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는데 뭐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될 거고, 만약에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소위 중징계를 한단 말이죠. 해임이나 면직이나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무리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 장관이 예컨대 해임 결정 의결을 징계위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위원들이 추 장관이 다 임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 제청을 추 장관이 했을 때 법원 판단이 만약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먼저 전개가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또 12월 1일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원래는 징계위원회 열린 다음에 감찰위원회 열려고 요식행위로 만들려고 했는데 감찰위원들이 일종의 항의성으로 아니 징계위를 먼저 열고 감찰위를 여는 이게 말이 되느냐,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지 해서 감찰위가 열리는데, 감찰위에서 만약에 추 장관의 이번에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지금 많은 검사들, 또 대한변협, 심지어는 참여연대까지도 추 장관의 지금 조치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추 장관이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 장관이 좀 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그 대립 양상을 볼 때 추미애 장관과 이 검찰 집단 두 진영 간의 대결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거란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본심이 이번 사태에 터져나온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의 저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전개되는 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저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입니까? 권력이 검찰을 장악을 해서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사팀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자초시키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통해서 다 사실상 자초시켰단 말이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장악이고 검찰 개악이다. 검찰 개혁의 본령이 뭡니까? 검찰이 과거에 과도하게 수사한 거 검찰이 반성하고 개선해야죠. 검찰 그런 노력을 했고 추 장관이 장관 되고 나서 그 관행적인 거를 사실상 많이 제도적으로 또 바꾼 게 있어요. 그대로만 해도 검찰 개혁의 일부는 완성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도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악을 척결하도록 하는 거.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네. 우리죠,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 같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내세웠던 게 일단 공수처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문화를 개선하는 거, 요 세 가지였거든요, 보면. 근데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제 법은 통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령도 완비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지금 추천위원회가 이제 대단히 이제 세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공수처 발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찰 내부의 수사 문화 개선은 이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훈령이나 내부 규칙 개선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현 정부하고 검찰하고 불편한 점은 가령 조국 장관 수사했을 때라든지 지금 또 월성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게 국민에 의해서 당선됐고 선거 공약의 취지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수사거리가 되느냐, 뭐 이런 점에서 아마 검찰하고 좀 부딪히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지금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낮춰서 불법을 자행한 문제,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폐쇄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과정에서의 불법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해명할 기회도 없이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인데요. 집행정지 신청 또 불복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윤 총장 직무 복귀가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법원 판사님들 결정하는 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핵심 쟁점은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판사 사찰 문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보느냐, 거기에 대한 합법성과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어떻게 내릴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직무 복귀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켜봐야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그 판사와 관련된 문건이죠. 판사 사찰 문건은 지금 아직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혹이란 말도 붙이고 하는데 판사의 신상에 관한 정보, 뭐 학력, 가족관계, 그 다음에 판사의 판결 내용, 그 다음에 세평, 이걸 적은 것이 과연 그게 불법 사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법원 판결에 이미 불법 사찰이 뭔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불법성,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이 되면 불법 사찰이 되는데 뭐 인터넷 좀 찾아보고 언론 기사 보고 공판검사 이야기 듣고 한 게 과연 불법 정보 수집이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결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글쎄,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저도 사실은 이거 읽고 나서 인터넷에 제 정보를 한번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보니까 제 아들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도 있고 또 가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모 판사님이 있거든요.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될 거예요. 강부영 판사라고 그때 영장 담당 판사인데 강부영 판사 그 나무위키 사이트를 한번 쳐봤더니 그분 부인 실명도 나와 있고 두 분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원에서 합법으로 판단할지 불법으로 판단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언론사에서 정보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 다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취합해서 분석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의 보고서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합법이라면 검찰도 특별한 지금 문제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어서 요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걸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일률적으로 한번 이게 규정을 만들고 뭔가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협회에서도 법관 평가할 때 그 세평들을 저희들이 다 판사가 이 판사님은 저 변호사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한쪽 말만 듣고 재판 진행한다. 뭐 재판 되게 불성실하다. 뭐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막 써서 내거든요. 그럼 변호사협회에서 이거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대법원에 1년에 한 번씩 전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실은 별로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총장의 이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만약에 저게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말이죠. 장관 후보자 인사할 때 후보자들 세평 다 해서 아마 자료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릴 거예요. 그다음 현재 국정원에 전환 자료라고 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 다 파일이 있어요. 그것들 다 사찰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저는 법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문건의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법원이 상식선에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이 사상 초유의 충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하겠다고 하실 때 보고를 받으셨고 그때 이미 아마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사실상 승인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뭔가 입장을 밝히고 뭐 장관과 총장을 두 분을 동시에 정리한다든지 뭔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부간에 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대통령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상황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 그건 사실은 대통령의 일종의 직무유기고 책임윤리 방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2003년 3월에 그러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지도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검찰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어요. 국민 앞에. 그렇게 하니까 김가경 당시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물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당당히 밝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윤 총장이 아마 이 정권이 희망하는 대로 이미 자진 사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을 앞세워서 근거 같지 않은 근거를 들이대면서 소위 찍어내기 하려니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도와 각 언론, 뭐 대한변협 다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당이 윤 총장 국정조사를 꺼내들자 야당이 추 장관까지 국조 범위를 확대하자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태가 조기에 정리되지 않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이 국민의힘이 좋다, 국정조사 하자. 대신 윤석열 총장 사태가 밀접히 관련된 분이 추미애 장관이니 같이 불러서 국정조사 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은 안 되겠다. 추미애 장관 정이 안 되겠다면 윤석열 총장만이라도 불러서 조사하자, 국정조사.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국자도 안 꺼내는 상황입니다. 왜? 윤석열 총장의 판을 깔아줘서 윤석열 총장이 억울함을 윤석열 총장 육성으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글쎄, 근데 그게 물러선다라고 보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서 보면 정치인인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독립,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논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좀 열려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사찰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사찰이고 어디까지가 정보 수집 및 분석인지 사실은 우리 사회 모든 데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법과 제도로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이 사건 이 기회에 한번 좀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법사위는 윤 총장 출석 대치로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서 윤 총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여당.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와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여당은 사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윤 총장 입장을 듣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긴급 현안 질의도 일종의 절차,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해서 윤 총장 못 부른다. 그리고 윤 총장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니까 윤 총장이 올 자격이 없다. 이런 좀 형식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말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면
윤 총장도 부르고 추미애 장관도 불러서 따질 거 따져봐야죠. 근데 그건 민주당이 안 하니까 지금 안 열리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 의원님도 좀 짧게. 예, 뭐 다 같이 한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부르고 대검 총장 직무대행도 부르고 윤 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같이 의견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교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십시오.